미국과의 결정적 차이 3가지, 그 변곡점은 2008년이었습니다. 두 나라의 성적표는 극명하게 갈립니다. 이것이 캐나다 생산성 위기의 본질입니다. 혁신 없는 인구 유입은 결국 가난한 다수를 만들 뿐이라는 걸, 정부에게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는 비싼 집값이 아니라 아무도 집을 사지 않는 시장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리얼터 넬리입니다. 연말연시에 발표된 각종 통계 자료들과 예측 그리고 전망들을 보면서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한국과 캐나다, 왜 이 두 나라 뉴스에서는 부동산 얘기가 유독 자주 등장할까요? 해마다 예산안이 발표되고 새로운 정책이 나올 때마다 왜 그 중심에 늘 부동산이 있을까요? 오늘은 캐나다와 함께 한국과 미국의 자산시장 구조를 함께 살펴보면서 캐나다 정부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넬리의 시선을 담아보겠습니다. 먼저 한국, 미국, 그리고 캐나다의 자산시장 구성부터 한번 볼게요. 한국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산 규모를 보면 부동산을 포함한 실물 자산이 무려 75.8%에 달합니다. 캐나다는 부동산이 자산의 약 42%, 한때 50% 가까이 갔다가 조금 조정된 수치고요. 미국은 부동산의 비중이 약 27%밖에 안 됩니다. 이 비중의 차이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미국은 집값이 10% 빠져도 주식이나 연금 등의 금융자산이 받쳐주면 버티는 구조가 상대적으로 강한데, 한국과 캐나다는 집값이 흔들리면 내 자산의 중심이 같이 흔들릴 확률이 훨씬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는 정책도 언론도 그리고 국민 체감도 부동산에 훨씬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각 나라의 GDP에서 부동산과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살펴볼게요. 여기서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숫자만 보면 비슷하네, 미국도 꽤 높은데 왜 캐나다랑 한국만 유난이야? 그런데 이 숫자 안에는 아주 위험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왜 캐나다와 한국은 부동산이 흔들릴 때 경제 전체가 비상사태가 되는지, 미국과의 결정적 차이 3가지, 그 변곡점은 2008년이었습니다. 첫 번째,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인의 자산은 부동산보다 주식, 채권, 퇴직연금 등 금융자산에 훨씬 더 많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에 미국과 캐나다가 결정적으로 다른 노선을 타게 된 부분인데요. 미국은 부동산의 붕괴를 겪으면서 주택 대신 스타트업이나 빅테크 등 자산을 투자할 다른 곳들로 눈을 돌렸습니다. 반면 캐나다는 어땠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캐나다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전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우등생이었습니다. 은행 시스템은 견고했고 미국처럼 집값이 폭락하지도 않았죠. 바로 이 성공의 기억이 캐나다 경제의 발목을 잡기 시작합니다. 미국은 부동산 거품이 터지면서 가게와 기업이 강제로 빚을 다이어트해야 했습니다. 아픈 과정이었지만 그 덕분에 남은 자본들은 더 높은 수익을 찾아서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으로, 또 AI로,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말 그대로 체질 개선에 성공한 겁니다. 하지만 캐나다는 달랐습니다.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믿음, 그리고 위기 극복을 위해 풀린 저금리 유동성은 갈 곳 잃은 자본들을 다시 한번 부동산 시장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기업가들은 위험한 R&D에 도전하기보다 안전한 부동산 개발과 임대업에 치중하기 시작했고요. 일반 가게 역시 결국 남는 건 집뿐이다라는 생각으로 소득의 대부분을 모기지 갚는 데 쏟아부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두 나라의 성적표는 극명하게 갈립니다. 미국은 빅테크 기업들이 전 세계 시가총액을 장악하면서 생산성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린 반면, 캐나다는 부동산이 GDP의 상당 부분을 지탱하는 경제 구조에 갇히게 됐습니다. 돈이 공장을 짓고 기술을 개발하는 혁신이 아니라 이미 지어진 건물을 사고 파는 지대 추구에만 몰두하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캐나다 생산성 위기의 본질입니다. 두 번째는 모기지 구조의 차이예요. 미국은 주택담보대출의 90% 이상이 30년 고정금리입니다. 기준금리가 아무리 올라가도 기존 집주인들의 원리금 상환액은 변하지 않아요. 왜 미국 경제는 고금리에도 소비가 견고할까 궁금하셨다면, 집주인들이 고정금리라는 방어막 뒤에 있기 때문이죠. 반면 캐나다는 변동금리 비중도 높고 5년마다 금리를 갱신해야 하다 보니까 금리 인상기의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가 오르는 즉시 혹은 수년 내에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급감하면서 부동산 경기가 단순한 자산 가격 문제가 아니라 오늘 쓸 돈을 뺏어가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차이는 성장의 동력이 어디에서 오느냐입니다. 최근 수년간 캐나다의 GDP 숫자가 플러스 성장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기록적인 인구 유입이었죠. 미국은 기술 혁신을 통해서 노동자 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부가가치, 즉 생산성을 높여서 성장을 이끌어내는 반면 캐나다는 생산성이 제자리 걸음인 상태에서 머릿수만 늘려서 전체 파이를 키우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집을 더 짓고 더 많은 사람이 소비를 하게 만들어서 GDP 숫자를 방어한 거죠. 문제는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전체 GDP는 늘어났는데 정작 개인이 나눠 갖는 1인당 GDP는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 국가는 더 부유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국민 개개인의 삶은 팍팍해지고 있는 성장의 착시 현상이죠. 이 지점에서 뱅크 오브 캐나다가 국가적 비상사태라는 이례적인 표현을 쓴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혁신 없는 인구 유입은 결국 가난한 다수를 만들 뿐이라는 걸 지표가 증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한국 역시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서 인구 성장이 멈춘 상태에서 캐나다처럼 부동산 건설 경기라는 과거의 엔진에만 계속 의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구 유입이라는 완충지대조차 없는 한국에게는 캐나다보다 더 가혹한 성적표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제 진짜 민감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이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아는 캐나다 정부는 집값이 떨어지길 바라고 있을까요? 왜 수년째 캐나다의 집값은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건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집값이 크게 빠지면 뭐가 무섭냐? 첫 번째는 가계 대차대조표 충격이에요. 계속되는 얘기지만 캐나다의 중산층 가정들은 집 한 채가 내가 가진 자산의 거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집값이 떨어질 때의 체감이 미국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어요. 사실 주식도 부동산도 팔아야 이익이고 팔아야 손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통장 안에 찍힌 숫자만 보고도 돈을 번 것 같아서 소비를 늘렸다가 또 잃은 것 같아서 소비를 줄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부동산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는 집값이 떨어진다는 뉴스 한마디에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그게 경기 전체에 타격을 주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정부 입장에서는 집값 하락을 그저 반길 수가 없는 이유죠. 두 번째 비밀은 이거예요. 한국도 캐나다도 부동산이 국민들의 자산일 뿐 아니라 국가 주요 산업 기반이라는 점입니다. 캐나다는 특히 통계청 산업분류에서 Real Estate and Rental and Leasing이 GDP 기여가 가장 큰 산업이다라는 보도도 나왔죠. 집값이 꺾이면 시장 심리만 꺾이는 게 아니라 착공, 분양, 레노베이션 같은 건설업에서부터 자재, 운송, 서비스업까지 다 같이 얼어붙습니다. 단순히 집값 얘기 같은 게 실제로는 고용과 경기의 이야기가 돼요. 그리고 이건 정부의 세수에까지 영향을 주죠. 그러니 정부 입장에서는 이 연쇄 반응을 막아야겠다 싶을 수밖에 없겠죠. 세 번째 비밀은 정치 경제예요. 캐나다의 주택 자가 보유율은 약 66.5%로 집계됩니다. 이 말은 곧 집값이 빠질 때 기쁘다는 사람보다 내 자산, 내 노후, 내 담보가 흔들린다고 느끼는 사람이 수적으로 훨씬 많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죠. 정부가 집값을 잡는 척은 해도 정책의 진짜 목표가 하락이 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이 사실 가장 강력합니다. 일본을 통해서 간접 경험한 자산 가격 디플레이션 트라우마예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면서 은행들이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 못해서 부실 채권 늪에 빠졌고 가게는 그 빚을 갚느라 소비를 끊으면서 발생했습니다. 한번 꺾인 심리는 금리를 아무리 낮춰도 되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을 전 세계 정부가 생생하게 목격한 거죠. 그러면서 교훈을 얻습니다. 정부에게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는 비싼 집값이 아니라 아무도 집을 사지 않는 시장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정리해볼까요? 한국과 캐나다는 부동산에 자산이 쏠려 있고 건설 경기가 경제를 지탱하며 자가 보유율이 높아서 정치적으로도 예민합니다. 여기에 일본의 장기 침체라는 확실한 학습 효과까지 더해졌죠. 결국 이들 정부에게 집값 폭락은 정책 성공이 아니라 국가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는 시스템 리스크입니다. 팬데믹과 전쟁 같은 외부 변수로 집값이 너무 올랐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예전 수준으로 되돌리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정부의 속내는 사실 하락이 아니라 연착륙, 즉 물가 상승률 수준의 완만한 우상향에 맞춰져 있습니다. 폭락의 방어선을 구축하는 동시에 구매력을 살릴 카드를 계속해서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자, 지금의 하락장 역시 정부가 의도한 결과라기보다 고금리와 불확실성 앞에서 얼어붙은 심리가 만든 일시적인 틈새라고 봐야 합니다. 관망세가 얼마나 길어질지 혹은 다시 매수 심리가 돌아올지는 결국 정책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찰나에 결정될 것입니다. 자, 시장의 멈춤이 끝나고 다시 기지개를 켤 때 가장 먼저 포착되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변화의 지점들을 꾸준히 체크하면서 여러분이 움직이셔야 할 타이밍과 방향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넬리의 시선 한입브리핑 디렉터 넬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